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옥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중원조선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인물사를 중심으로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호응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대중의 관심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딱딱한 강의 형태로, 즉 학술적인 형태로의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중원조선과 동위조선, 열도조선의 역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간에 와 있는 단계에서 열도조선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또 연구해 보도록 시간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열도조선의 상고사는 사실상 동위조선과 중원조선의 상고사를 합쳐놓은 믹서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역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지루하거나 반복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도조선의 역사는 거꾸로 근대사의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된 시사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그러한 얘기로 서두를 장식할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열도조선, 즉 우리가 일컫는 일본의 역사 중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사랑 속에서 피어났던 어떤 고통과 혹은 어떤 환희와 기쁨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오늘 얘기는 저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옥윤의 인생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하면 여러분들 치욕적인 강점기였다라는 그러한 언어가 문득 대두되고 또 여러분들이 별로 기분 좋지 않아 하면서 미간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는 주인공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전에 갖고 있던 선입견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이 저자의 고향인 예산 이 근처에는 수덕사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사찰이 있습니다. 특히 근대사에 있어서 만공스님과 혹은 벽초스님, 그리고 여성 비구니승으로서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지신 인렵스님이 바로 수덕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중가요에서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수덕사는 비구니 사찰이 아니고 비구 사찰이면서 비구니들이 수행을 많이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렵이라는 걸출한 비구니승, 즉 여승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러한 인식을 심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인렵스님, 저는 개인적으로 인렵 할머니라고도 저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수덕사의 여성 인렵은 사실 출가하기 전에 일제강점기에서 핍박받던 우리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인렵이 어떻게 수덕사의 수행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갔는가, 또 그의 수덕사의 생활이 어떤 사람들과의 우리의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는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인렵은 결혼 전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인렵 스님이 아들이 있었다고요? 예, 제가 그냥 바로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인렵 스님의 아들은 일본 제국대학의 법대를 졸업한 오타 가문의 일본 국제은행가의 최고의 총재이신
오타 가문의 아들과 인연이 돼서 그 사이에 자식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녀가 오타 마사오, 우리 한국에서는 김설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셨고, 말년에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출가를 하였고, 미륵중 5대 종정이신 일당 김태신이라는 그 스님이 바로 인력과 오타 세이조가의 부산물, 즉 부처님의 자식은 라울라였습니다. 출가를 하는 방해하는 라울라,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사실은 세종 이도의 눈물을 저자인 저 김어균의 그림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열도조선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우리와의 그 한 맺힌 이러한 관계를 조금이나마 좀 풀어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화두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저 북한에 지금 현 정권의 아버지가 되셨던 김정일이 집권을 하고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유언의 얘기는 뭐냐면요, 일본은 우리에게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 진화는 우리에게 1000년의 적이다. 너희들 그걸 분명히 명심해라 하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오늘 처음 소개하는 그 김정일의 유언을 아마 여러분도 듣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차치하고 인력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일본 제국은행의 총재의 손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제가 지금부터는 사실상 사랑방에서 아저씨와 아주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인력은 본명은 김원주입니다. 김인력은 원래 평남 출신으로서 아버지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김용겸이라는 목사이십니다. 인력의 어머니는 이마대라고 하는 분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생활하셨던 분이 인력이었고, 그러므로 여성의 지위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자란 신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력은 최초로 신여자라고 하는 여성지를 창간한 인물이기도 하고, 신정조론, 이게 감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조에 대해서 여성이 말한다는 것은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이는 이를 과감히 자기의 모든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얘기를 한 최초의 여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인력은 원래 아버지 김용겸 목사가 혼처를 정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상대방인 매파가 소개하는 남자는 소아마비를 앓아서 신체가 불구인데 조금 뭐하지만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력은 자기 신랑이 장애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고, 혹은 자기 양에 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결혼이 불과 몇 달 만에 파국에 이르게 되고, 인력이 스스로 이혼을 요구하여, 인력은 어쩌면 또 우리나라 신여성 중에 이혼을 요구해서 처음 이혼을 또 성사시킨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시대 분위기로서는 남자들한테는 아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기도 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된 인력은 아버지의 목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도 좋았겠지요. 그래서 동경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동경의 영화학교라고 하는 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인력이 우연찮게 열차에서 어떤 남자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남자가 오타 세이조라는 인물입니다. 오타 세이조는 당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법학생이 있고요. 복장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일본인들은 복장을 제국 복장이라고 해서 소위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은 교복을 입고 다녔죠. 그런 교복에 사각모를 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열차에 같이 앉게 된 순간 오타 세이조는 옆에 앉게 된 김원주, 당시 유학생, 조선인인 줄도 몰랐죠. 한눈에 그만 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붙여봐도 인력은 틈을 주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타 세이조는 이 열차에서 이 여성에게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말을 붙이고 하면서,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열차를 타면 옆자리에 누가 앉으면 그 예쁜 아가씨가 앉으면 또 말도 걸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오타 세이조는 그때 당시 그 마음보다도 아마 더했던 모양입니다. 인력에게 적극적으로 뭘 하는 사람인지 얘기도 묻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력이 조선인 여자라고 대답했고, 인력은 일본 제복을 입는 오타 세이조에게 당신들이 조선을 강제 점령해서 하는 그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타 세이조는 오히려 이러한 당당한 인력의 모습에 더 반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오타 세이조가 인력에게 계속 주소를 알고 싶어 했지만 가르쳐주지 않고, 나는 조선인의 여자이고 당신은 일본 제국주의 남자이니 서로 인연은 이걸로 하는 것이 그만이다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는 아주 매정하게 열차에서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다음 날 오타 세이조가 동경에 볼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여유 있는 시간에 동경에 있는 작은 공원에 가게 되었고, 그 공원에서 이게 어떤 인연일까요? 인력은 나혜석과 함께 당시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혜석 하면 제가 그냥 조금만 소개하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여성 화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 후반부로 가면 나혜석에 대해서도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둘이 공원에 앉아서 나혜석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인력은 시를 쓰고 시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우연찮은 이런 만남이 두 번째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때 오타 세이조는 첫눈에 반했던 인력에게 적극적으로 소위 구애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일본 제국주의의 잘못도 알고 조선을 강제 점령한 것도 알고 당신의 그런 뜻은 다 알겠으나 그거는 우리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 나는 당신과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한번 교제를 해보고 싶다라고 결국에는 계속 구애를 했던 거고요. 인력은 그래도 당시에는 인력도 이 3.1운동 혹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의 신문물을 교육받기 위해서 학생으로 유학을 와 있지만 일본인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타 세이조는 끝까지 자기가 인력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요즘 말로 퇴시를 했고, 결국에는 인력이 영화학교에 유학 왔고 학교까지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력이 자신의 주소를 인력에게 적어주고 편지를 해주고 할 것을 정말 간절하게 인력에게 부탁을 했지만 인력은 그 뒤로 잊고 편지도 안 했고 오타 세이조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한 달여가 흘렀는데 오타 세이조는 오히려 더 마음 한쪽에서 인력에 대한 그런 애착이 더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던 대학의 조선인 대학생 송기수라고 하는 친구에게 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막 한 달 동안 찾았던 겁니다. 그때 오타 세이조는 인력이 조선에서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아버지가 목사이고 하는 이러한 사정들을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오타 세이조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지요. 더군다나 조선인 여자인데다가 더군다나 결혼을 실패한 이혼녀였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던 거죠. 자, 이 오타 세이조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냐? 소위 막부 시대에 일본을 좌지우지했던
좌장과 우장의 그 조상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이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일본 최고의 가문이 오타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오타 세이조는 절망을 했지만 그래도 인력에 대한 그 마음이 접으면 접으려고 할수록 더 불타올랐고 결국에는 인력에게 오타 세이조가 먼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영화 학교라는 것을 송기수라는 친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거의 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처절하게 고백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답장을 주지 않으면 학교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는 협박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인력에게 자기의 수뇌부를 밝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자, 지금 제가 그냥 잠깐 얘기가 새나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사랑이나 이런 문제들은 결국 이게 법이나 어떤 규율로 정해서 그거를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남녀에 대한 소위 얘기하면 가정이 파탄이 되든 말든 예를 들면 간음이나 이런 제도조차도 전부 무용화돼 버렸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연애 감정으로 접근해도 그것이 도가 지나치다 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정으로 만들어진 홍익 인간하고 서로 어여뼈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남녀의 조건이 예를 들면 학력과 돈과 그 사람의 재력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의 강국이 되려면 그 문화의 강국이 될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시청자 중에서는 어렸을 때 뭐 원두막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뭐냐고 묻는다면 역시 이천 들판에 서 있었던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작품을 저는 제1로 꼽습니다. 그런 감성이 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고 그리고 저 역시도 어렸을 때 포도밭에 원두막을 짓고 혹은 수박밭에 참외밭에 원두막을 짓고 동네 친구들과 혹은 이웃 동네 친구들과 만남의 장소도 됐고 거기에선 또 우정도 싹텄고 사랑도 싹텄고 그래서 평생 죽고 살고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이러한 저는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즘 현 시대에서 살아가는 이런 작금의 상황들을 보고는 정말 앞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이 점점 멀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소외도 조금은 느낍니다. 얘기가 조금 엇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오타 세이조는 인력을 즉 김원주와 만나는 이제 약속을 받게 되고 김원주는 어쩔 수 없이 학교로 쳐들어오겠다는 오타 세이조의 강력한 구애에 그럼 만나서 본인이 나이도 한두 살 많으니 누나로서 잘 달래서 자기를 단념시키고 돌려보내야 하고 그런 마음들을 접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타 세이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세이조를 설득을 시켜서 보내야겠다라고 했던 마음이 어느샌가 오타 세이조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조금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몇 번의 데이트를 하게 되고 데이트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서로에게 조선이란 여성과 일본이란 제국주의 남성의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 속에 나오게 되었죠. 근데 이때 오타 세이조는 정말 자기가 일본 최고의 가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인력과의 사랑을 키우겠다라고 마음을 굳혔고 인력과 데이트하는 도중에 그
그러한 얘기를 자기 스승에게 고백을 하고 그 스승이 오타세이조의 국책은행의 총재인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중간에서 해주기를 바랬고, 결국 할아버지의 큰 노여움을 사서 오타세이조는 네가 그 조선의 여성과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굽히지 않으면 내 가문의 자손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이런 최악의 사태로 되었고요. 결국에는 오타세이조는 오타 가문에서 제적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김원주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군다나 마음에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둘이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도 아마 통행금지 시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타세이조하고 김일렵이 어떤 그 남녀가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하늘의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 둘의 인연일까요? 단 한 번의 잠자리에서 그만 아이를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타는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명예,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 김원주와 오타 사이에서 아이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오타는 당시에 대학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 부부에게, 신혼이었던 친구 부부에게 맡겨졌고, 그 친구는 오타세이조의 아이를 맡아서 키우게 됩니다. 물론 김일엽, 김원주 오타세이조의 동거녀 김원주도 그 친구의 집에서 결국에는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이름을 오타 마사오라고 짓고, 그 오타 마사오가 바로 제가 얘기했던 일당 김태신, 한국에서는 김설촌으로 살았던 저의 북종화의 스승이신 그분이 바로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타세이조 가문에서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조선의 이웃녀였고, 더군다나 조선의 자기들이 지배하는 피식민 국가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저 아래로 보았겠죠. 오타세이조 가문은 일본의 왕가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일렵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에서 눈물 나오는 그런 장면과도 같은 거죠. 오타 오사쿠 일본 국책원의 총재는 김일엽을 불러서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은 조선의 신여성이라 내 얘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다. 내 집안이 이렇고 이런데 당신이 내 손자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이 포기하고 이 일본을 떠나라. 물론 좋은 얘기도 했겠지만 협박성의 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때 김일엽은 사실상 오타구의 관계를 자기가 후회하고 있던 그런 그 와중이었기 때문에 오타 오사쿠의 말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걸로 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은 지 핏덩이를 3개월밖에 안 된 핏덩이를 자기 오타세이조의 친구, 자기가 의지했던 그 집에 친구의 아내가 시장에 간 틈을 타서 핏덩이를 남겨놓고 편지 한 장을 덩그러니 남겨놓고 조선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자, 일렵은 조선으로 그야말로 자기 핏덩이를 버리고 도망올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겠죠. 특히 저는 제가 나이를 들면서 알게 된 거지만 우리 남성과 여성들과는 그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성들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기 자식을 거두지를 않으면 그 남자에게 끝까지 사랑을 주지를 않는다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그 소위 얘기하는 풋사랑도 있었고 첫사랑도 있었고 했죠. 그랬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과
이제 성인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그 첫사랑과 우연찮게 재회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할 때 옛날에 그 순수함이란 없어졌고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직장은 뭔지 돈은 얼마나 모아놨고 노후 대책을 해놨는지 이런 데에 관심이 더 많더라는 걸 느낍니다. 제가 잠깐 김원주 얘기를 또 멈추고 나가는 거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이 오히려 이성을 더 지배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얘기지만 그 김미렵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새끼를 버리고 조선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 김미렵이 현해탄을 건너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래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잠시 감정이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로 김미렵은 조선에 들어와서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요. 결국에는 김미렵이 아버지가 목사이고 본인 자신 또한 개신교인 신자였었지만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아픔을 달랠 길이 없어 결국에는 저 직지사는 오늘날의 우리 저 김천이죠. 김천 황악산 밑에 있는 직지사에 김봉률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눈물로 머리를 깎게 되고 계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자, 얘기는 여기서 일단락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 그 pit덩이 저의 스승인 일당 김태신,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일당 김태신 얘기를 이제 줄거리로 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3개월밖에 안 된 핏덩어리는 아무것도 몰랐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보살펴주는 엄마가 떠났지만 자기를 친자식처럼 또 해줬던 그 양부 양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지요. 그런데 요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오타 세이즈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든 김미렵과의 사랑을 이루어 보겠다. 끝까지 나는 김미렵에게 내가 편지로 약속했던, 말로 약속했던 건 나는 당신을 위해서만 평생을 살겠다고 한다.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라고도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테사이즈가 자기하고 함께 동경에서 유학을 했던 한국의 송기수라는 친구, 저 북한의 선천이라는 지역이죠. 그 지역의 송기수라는 친구, 인렵의 신분을 알아내고 도와줬던 그 친구에게 자기 아들을 오타 마사오를 송영업이라는 이름으로 3살 되던 해에 양자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오타 세이주가 다른 또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의 스승인 송영업이란 이름을 가지고 송기수라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리하게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역시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그런지 예술적인 기질은 많았고요. 또 저희 스승님은 저하고 닮아서 좀 억패가 있지만 운동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북한 지역에서 있었던 어렸을 때 수영대회, 육상대회, 무슨 자전거 대회 이런 데 나가면 모두 1등을 하는데 공부에는 별 관심을 없었고요. 대신 그림을 아주 특출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타 세이조는 거기에 보내놓고 사실은 잘 가보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생활하는데 친부, 친모를 알게 되면 오히려 그 아이에게 성장할 때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을 우려해서 송기수와 송기수의 그 부인이 정말 친아들처럼 잘 키워줬죠. 그래서 그림, 체육 이런 분야에서 늘 잘하고 뛰어난 그런 재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송영업으로 살아가던 그 생활을 초등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고 옛날로 얘기하면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바로 북한의 송기수의 아들로 송영업으로 살게 되었고요. 그림에 재주가 있다는 것을 송기수와 의논을 많이 한 오타 세이조는 그때 오타 세이조가 제가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선 총독부의 문화 관광에 관련된 업무를 일부러 자기가 자청해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타 세이조는 결국에 자기 아들이 핏줄이 그림에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하고 업무적으로도 자주 연관이 되었던 즉 화가를 한 분을 섭외를 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화가가 바로 이당 김은우라는 화가입니다. 이당 김은우는 조선 말에 고종과 순종의 어진을 그린 조선 최고의 화가였던 겁니다. 오타 세이조는 물론 당시에 오타 세이조는 극조선파, 친조선파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물론 인력과의 관계도 있었겠지만 오타라는 그 인물은 사실 사상이나 이런 생각들이 깨어 있었고 조선을 자기들이 제국주의에 핍박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조선인의 입장에서 무슨 일이든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 하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의 최고의 화가도 교류를 하고 있었던 차에 자기 아들이 핏줄이 그림을 잘 하고 무슨 대회든 나가면 늘 대상을 받아갖고 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다시 두 번째 양자로 들이게 되는데 이때 마침 이당 김은우 선생님은 따님만 둘을 두고 아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최고의 화가이자 조선 황제의 어진을 그리는 최고의 그런 화가에게 자기 아들을 의탁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당 김은우에게 다시 우리 스승 송영업은 이제 김설촌이라는 이름을 갈아타고 이 김은우 선생님의 집에서 아들로 공부를 하고 김은우 선생님께 그림을 배우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절을 거기서 겪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저자 김호준이가 잠깐 또 옆길로 세보겠습니다. 이당 김은우라는 선생님은 본관이 상산 김씨입니다. 여러분들 상산 김씨라고 잘 못 들어봤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소개하는 또 역사 과목에서 상산 김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본관인 상산 김씨는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고려의 충신 정몽주와 조선을 일으킨 정두전을 가리켰던 김득배라고 하는 그 스승의 제자이고, 김득배는 당시에 고려에 오늘날 따지면 문화부 장관 이상 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지공거라는 역할로, 즉 과거에 33인을 뽑아서 황제에게 올리는 그런 직책을 했던 지공거 출신 김득배라는 분의 제자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김득배가 바로 상산 김씨의 파조 할아버지시고요. 이분의 자손 중에 구한말에 가장 유명했던 판사 김다로, 즉 일본 제국주의의 판사를 자기 재판의 증인으로 끌어들였던 조선의 대표적인 판사 김다로라는 판사와 또 끈이 이어진 상산 김씨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라면 당시에 김다로라는 판사와 바로 이당 김은우라는 화가입니다. 이당 김은우라는 화가의 집에 송영업이 오타세이주의 아들이 이렇게 연결된 것은 결국 오타세이주가 조선인을 친조선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연이 된 거였고, 이 인연의 바탕에는 인력과의 인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은 바로 이당 김은우는 제가 상산 김가이고 저의 할아버지 뻘이 되는 사람이며, 저는 또 놀랍게도 제가 5, 6살 때 저희 이제 집안 어른 중에 당숙되시는 분이 당시 이당 김은우 선생님이
종로의 와룡동이라는데 그 넓은 한옥 대저택에서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화가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림을 가르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우연찮게 엄마 아버지 손에 의해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당숙손에 끌려서 갔던 집이 바로 이당 김은호 선생님이었고 그때 청각장애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 어머니의 노력으로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최대 화가로 즉 오늘날의 홍익대를 일으키신 그 화가를 저는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운부 김기창이라는 화가인데요. 그분은 귀를 듣지 못하니까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덩치가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덩치가 정말 태산만했습니다. 그런 분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 저는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종로 와룡동에 김은호 선생님께 우리 스승인 송영업이 김설천이라는 이름으로 양자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애증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역사 강의를 하면서 목수라는 직책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들이 또 중간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타 세이조의 아들이 그래서 이당 김은호의 양자로 들어갔고 그림은 정말 일취월장 발전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그림을 할 때 주변에 내노라 하는 화가들 중에는 이제 미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해강 김규진 선생님, 심양 박승무 선생님, 청전 이상범 선생님, 우리 미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작가들이 다 그때 그 이당 김은호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혹은 같은 화가로서 교류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얘기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당 김재배 선생이나 운보 김기창 선생이 또 그 대를 이어서 거기에 문화생이 되었던 것이고요. 자, 김설촌으로 다시 이름을 바꾼 일당 김태신은 결국 자기가 오타 세이조의 가문이라는 건 전혀 꿈에도 모르면서 아버지의 권유로 이당 선생의 권유로 일본 제국고등학교 제국대학의 학생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따지면 우리 아마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시기였을 거로 생각되고요. 김설천 화가 즉 할아버지는 저는 이제 김설천 이당 선생님을 제가 할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김설천을 그 뒷 배경은 오타 세이조가 있었던 거죠. 일본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김설천이가 얼마나 실력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이미 그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생대회에서 1등을 차지할 만큼 그림으로서는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배경은 김은호의 그 도움이 컸던 거죠. 그리고 해강이나 심양이나 청전, 운부, 화당의 그런 영향도 많았던 거죠. 김설천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옆에 와서 한마디씩 지도해줬던 것이 일본의 모든 화가를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거죠. 결국에는 일본에서 미술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미술대학에서 일본 역사상 가장 그림 호수당, 그림은 1호, 2호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호수가 크면 클수록 물론 그림값이 많이 나가긴 하지만 그 어떤 작가인에 따라서 또 그게 결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호수 크기당 가장 많은 돈을 받고 작품을 판매했던 사람이 바로 이당 선생님의 양아들, 오타 세이조의 아들 김설촌이었던 것입니다. 김설촌은 그렇게 일본의 최고 화가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 김설촌이 이당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그림을 배우면서 있었던 일을 오늘 그 가장 큰 주제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송기수의 집에서 자기는 거기에 친아들로 생각을 하고 자라왔는데
얼마나 그 형제들끼리 티격태격하며 이렇게 어렸을 땐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큰형이 싸우다가 분에 못 이겨서 이 주워다 키운 놈이 와가지고 형한테 대드내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거에 의문을 품고 당시에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봤지만 엄마 아버지는 끝까지 너는 내 친아들이라고 물론 이제 고백을 안 했겠죠. 그러면서도 어렴풋이 자기가 출생에 대한 어떤 그 형제들하고 모습도 틀리고 하니까 그런 거를 어렸지만은 갖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중학교 1학년쯤 된 거죠. 심양 박승무 선생님이 막걸리를 거나하게 한잔 하시고는 김설천이가 심양을 졸랐죠. 왜냐하면 심양은 또 김설천이 어렸을 때 한 번 봤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 자기가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심양이 그만 술이 취해서 네 어머니는 우리 조선의 가장 신여성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불현듯 출가를 해서 지금 수덕사에서 견성함에서 수행하는 인력이다라는 얘기를 실수로 하게 된 겁니다. 취중에. 설천은 본인이 예상은 했지만 정말 놀랍고 자기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죠. 근데 어째 사람은 애증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스승은 도대체 왜 나를 버렸을까? 이제 그러한 의문이 생기고 한쪽에 나쁜 감정도 막 치솟아 오르는 거죠.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왜 날 버렸냐? 내 아버지는 누구냐?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얘기는 제가 우리 그 김설천, 즉 일당 김태신이 나중에 출가해서 참 인연도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직지사의 중암이라는 데서 북종화와 탱화를 공부하고 계셨을 때 제가 우연찮게 인연이 돼서 그분과 밤새 얘기 나눈 것을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선생님은 밤새 정말 수행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펑펑 우시면서 당신이 살아온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장면인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을 하려면 그분의 감정이 이입되면 저도 당시에 그분 생각을 하면 저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금 이성으로서 이거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스승님이 정말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자기는 괴로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말 안 하고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가출을, 이제 지금은 가출이지만 사실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기 위해서 나선 거죠. 근데 한겨울이었는데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면 우리 충청도에 예산 가까운데 신례원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 역에서 기차를 내렸고 그 신례원 역에서 수덕사까지는 약 30리의 길입니다. 근데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길도 구분이 안 되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논인지 뭐인지 모르는 그런 길을 어렸으니까 무릎까지 넘게 찬 그 눈길을 헤치면서 그 어머니가 누군지 따지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혹은 분노의 마음 뒤에는 결국에는 보고 싶은 마음이겠죠.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 눈길을 헤매면서 수덕사를 찾았는데, 수덕사 초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쳐서 해가 질 때가 가장 추울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온 몸에 이제 뼈가 사무치도록 추위가 몰려오는 거죠. 온 신발 이런 것들은 다 젖어서 어느 게 얼음이고 어느 게 신발인지 모를 정도로 그 추위 속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그 분노와 보고 싶은 마음과 교차되는 마음을 가지고 수덕사에 도착해서 수덕사의 스님께 일렵 스님이 어디 계시냐 물었는데,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수덕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암이 당시에 견성암입니다. 오늘날의 수덕사의 견성암은 수덕사 바로 옆편으로 자리를 옮겨왔죠. 근데 사실은
그 견성암이 옛날에는 초가집으로 지은 암자였고 수덕사에 약 8분 능선쯤에 있던 그런 암자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밤이라 가지 못하니 어찌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이 마을에 가서 하루 유숙을 하고 내일 찾아오너라 이렇게 이제 스님이 얘기하니까 알았다 하고는 바로 돌아서 견성암이라는 그 허름한 편말 하나만 보면서 그 산길을 엎어지고 구르고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견성암까지는 수덕사에서 2km인데 사실은 산길에서 2km면요. 일반 평지에서 5km, 6km보다도 더 힘듭니다. 더군다나 눈이 무릎까지 차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길을 찾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시간 만에 그 초당에 도착해서 일렵 스님하고 어머니라는 말은 못하겠죠. 이제 처음 얼굴도 본 적이 없었고 일렵 스님 부르니까 어떤 비구니 스님이 한 젊은 비구니 스님이 나와서 왜 일렵 스님을 찾느냐 이제 그렇게 물으니 내가 서울에서 급히 심부름을 왔는데 일렵 스님을 뵈야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때 그 비구니가 기도 수행 중이던 일렵 스님을 한테 얘기를 해서 일렵 스님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원망과 이런 걸 갖고 갔어도 처음 일렵 스님이 딱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그만 어머니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렵은 깜짝 놀랬죠. 짐짓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네가 누군데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오타 세이조의 아들 오타 마사오입니다라고 일렵에게 얘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일렵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나는 이미 출가한 몸이니 나는 아들을 둔 적도 없고 내 아들은 없다. 그러니 그만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고 그만 돌아가라. 이게 어인 일입니까? 스승은 그날 정말 가슴에 엉어리가 자갈돌 만했던 엉어리가 바위덩을 만한 엉어리로 일렵이 오타 세이즈를 버리고 현해탄을 건너왔을 때보다 더 큰 엉어리가 가슴에 턱 하고 들어앉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한참 동안 흐느끼시면서 말을 이어나가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울고 있으니까 일렵이 어쩔 수 없이 그 비구한테 함구령을 내리고 설촌을 따라오라 하고 일렵이 앞장을 서는데 바로 그 아래 암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스님께 데려갑니다. 그 스님이 바로 우리 근대 일제강점기 역사에서 가장 우리 조선의 스님으로 기계를 드높였던 바로 만공 스님의 초당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일렵은 만공 스님께 도착해서 만공 스님께 자신의 지난 과오를 엎드려 울면서 스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스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현해탄에 핏덩어리를 던져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됐습니다 하는데 다른 중요한 얘기들을 더 하려고 하니 만공 스님은 이미 일렵의 그런 마음을 꿰뚫고 그래 알았다. 네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멈추거라 하고는 너는 또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견성암으로 돌아가고 이 아이는 내게 맡기거라 하고는 그 아이를 만공 스님이 일렵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랫목에다 녹이려니 녹지도 않고 그래서 그 울고 있는 아이를 자기 바지를 벌려서 그 안으로 집어넣었죠. 오늘날의 흡사 캥거루 같이 그렇게 집어넣어서 아랫목에서 이불을 덮고 몸을 녹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울면서 답을 했는지 뭐라고 답을 했는지 기억이 선명하진 않지만 그때 만공 스님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를 느꼈다는 그 스승님의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일렵을 우리 어머니를 첫 번째 조우를 했는데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제가 이제 선생님 하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하셨고, 차라리 그냥 아버지라 부르기는 좀 그러하니 할배승이라고 하든지 그냥 스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당신의 양아버지셨던 저의 집안의 할아버지이신 이당 김은우 선생님은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스승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할아버지께서는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셔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다음 날 밤새 울며 잠도 못 자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아마 우리 저 스승 김설초는 아마 가장 많은 제가 성장을 했으리라 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를 부르지 말으라고 하는 그 얘기에 자기의 응어리진 마음도 있었지만, 또 수행자가 자식을 버리고 수행을 할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든 여정인가를 알았겠지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가 마치 어른으로, 그 하룻밤에 어른으로 된 것처럼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설촌이 다음날 이제 만공이 차려주는 밥도 먹고, 그래서 만공이 다시 이제 일럽을 불러내렸죠.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이 아이하고 인연은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아들이 결국에는 출가를 하였지만, 이 시타르타가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라울라라고 하였습니다. 라울라가 버머로는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 자식이, 이 내 새끼가 장애물이구나. 자기가 출가하는데 장애물이구나. 근데 그걸 극복하고 또 출가를 하셨죠, 시타르타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스승의 별명이 라울라가 됐다라고 또 우스갯소리도 하시더라고요. 즉 라울라는 장애물이란 뜻입니다. 인력이 수행하는데 장애물이란 뜻이죠. 그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엄마의 얼굴을 그렇게 대면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는 내가 다시는 저 여자를 찾지를 않겠다. 내 어머니가 아니라 만공은 내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할지언정 저 여자는 내 어머니라 생각을 안 하겠다 결심을 하고, 결국엔 돌아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난리가 났죠. 와룡동에 김설촌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 그 누나들은 아이가 사라졌으니 난리가 났죠. 결국에는 종로경찰서 신고를 하고 뭐 가출 신고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결국에는 만공 스님에 의해서 다시 집으로 보내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당 선생님이 얼마나 그 화가 나셨거나 혹은 안심이 되셨던지, 우리 저 당신 그 아들을 한 번도, 이당 선생은 또 아이러니하게 개신교,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도 아니었고, 자기 아들을 평생 처음으로 대도로 위에 올려놓고 회초리로 양쪽 종아리가 피가 진짜로 터져 나오도록 때리시면서 다시는 저 수덕사를 찾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받아내고는 매질을 멈췄고, 그날 밤새 술을 마시고 또 우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스승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에 대한 이를 갈고 했지만, 돌아오는 방학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시 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냉대를 받고 수덕사를 찾았던 아픔은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역사 강의를 하면서 왜 이런 또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수덕사의 대웅전 역사를 제가 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께 열도조선, 즉 일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라는 그런 제가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수덕사 대웅전의 유래를 하기 위한, 어쩌면 사설이 길지만 이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 설초는 방학이 되어서 다시 또 아버지 몰래 집을 나서게 되는데, 그때는 집 식구들이 걱정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형이라고 불렀던 운부 김기창 선생, 운부 형에게 형님 나 수덕사에 일렵이란 스님이 엄마인데
내가 지난 겨울에 가서 그렇게 혼나고 와서 미워하고 애증의 관계를 떨치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못 떨치고 그 엄마를 한번 다시 보러 가고 싶으니 형님이 잘 얘기를 해주셔. 혹시 날 찾으면 내가 마저 죽을지언정 엄마 찾으러 수덕사에 갔다라고 전해주십시오 하고는 다시 또 나서서 갈 때는 그 전에 그 무릎까지 빠진 그 눈밭을 갈 때는 증오와 볼 수 있다는 그 마음과 그런 것들이 막 교차했겠죠. 근데 이 두 번째 갔을 때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겠죠. 자기 엄마의 심정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증오심은 사라지고 이제 수행자라는 그런 뭐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끌리는 그거 하나로 다시 수덕사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덕사회를 갔는데 자 여기에서 바로 나혜석이 일본에 같이 영어학교에 유학을 갔던 김미렵이가 같이 유학을 갔던 나혜석이라는 인물, 바로 그 공원에서 오타 세이조하고 일렵이 공원에 놀러 갔다 오타 세이조하고 다시 재회하는 그런 인연, 그 나혜석이 사실은 그때 수덕사에 와 있었던 때였습니다. 물론 나혜석이 편한 마음으로 와 있던 건 아니죠. 이 얘기는 제가 나혜석 얘기를 할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혜석은 우리 조선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진짜 나쁜 여자의 한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신여성을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나쁜 일을 골라서 했다라고 조선인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나혜석 아줌마가 거기에 와 있는데 설초는 나혜석과는 초면이죠. 그래서 수덕사에 왔는데 나혜석이 그 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래서 묻게 되었고, 자기가 이만저만해서 저 위에 견성함에 일렵이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고 나혜석도 자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 녀석이 바로 일본에서 그 핏덩어리로 버리고 왔던 걸 나혜석이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녀석이었구나. 얼굴에서 피는 못 속이죠. 오타 세이주의 얼굴이 있으니까 나혜석이는 금방 알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혜석이랑 같이 그 엄마를 찾아갔는데 자기에게 냉담하게 했던 그 지난 겨울에 어머니는 그래도 반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겠는가. 또 자기의 친부인 나혜석께 갔으니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혜석에게 대해가는 것은 자기보다 더 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얼음장같이 대했고, 자기를 대하는 것은 그 나혜석이 대하는 것보다 더 얼음장같이 대했던 겁니다. 완전히 내쳐진 겁니다. 특히 나혜석은 일렵으로부터 너는 내 친구로서도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악담을 하면서까지 수행자가 나혜석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설천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수행자이지. 나는 더 이상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더 뼈 아프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그 아픈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처음 찾아갈 때의 그런 심정보다도 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사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핏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모양입니다. 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고 그 고통이 더 자기 것처럼 느껴지더라. 얼마나 그 수행의 길이 고통스럽겠는가 느껴지더라.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도 반드시 나중에 내 일을 소임을 다 하고 나면 출가를 해서 어머니와 같은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결국 수행자가 돼서 직지사의 중암이라는 데 왔고, 직지사의 중암이라는 데서 저와 또 인연이 맺어지면서 그림 얘기도 하고 또 지난 당신의 얘기를 또 울면서 밤새 울면서 또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이런 또 인연이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초는 수덕사의 일렵을 애증의 관계로 계속 관계를 가지게 됐고, 그때 나혜석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거기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우리가 서양 화가 중에서 그 북한의 월북을 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이응노라는 세계적인 프랑스에서 최고 인기 좋은 화가 이응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응노가 그 예산 수도급고
마을 아래에 코흘리개로 나혜석이 낮에 심심할 때 그 수덕역 안으로 놀러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림도 가르쳐 주고 하니까 그때 그림을 배웠던 중에 특출났던 그 꼬맹이가 바로 또 이응노라는 화백이었고, 그래서 저도 또한 이응노라는 화백과 끈이 연결될 수가 있었던 그런 인연들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참 인연법이라는 무섭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렵은 오타세이조와 동거 생활을 했고 그 안에서 씨를 만들었고 그 씨가 바로 단초가 돼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특히 문화 교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수덕사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일제강점기 무조건 폄하만 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죠. 그러나 저는 제가 예술가 혹은 역사가 혹은 제가 화가 혹은 제가 집을 짓는 몫으로 봤을 때 결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조선에 나쁜 영향만 주었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힘겨루고 아웅다웅하던 그런 모습이나 일제강점기나 똑같이 취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께 결단코 얘기합니다. 저 진화의 중원조선 우리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 동해조선 우리 역사입니다. 저 바다 건너 현해탄 건너 저 열도조선 일본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우리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역사 다시 보는 상고사, 이것이 진짜 상고사다라고 제가 역사 강의 서두에서 제가 특강으로 했을 때 나는 역사를 보는 시각이 여러분과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중원조선과 우리 동이조선과 열도조선은 하나의 역사입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수덕사 대웅전이 어떻게 다시 탄생하는지 제가 여기서 낱낱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때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전북대학교나 명지대 혹은 모건대학교의 고건축학과 교수들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왜? 저는 그 사실을 현장에서 목도한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스승들이 바로 저의 스승들이셨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그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당시 김설촌이가 그 겨울에 어른 발을 부여잡고 울며 찾아갔던 인렵을 찾아갔던 수덕사 대웅전은 지붕이 다 새서 물이 흐르고 석가래가 다 썩어서 주저앉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바로 오타세이조라는 인물이, 우리 스승 김설촌이라는 인물이, 김일업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만공스님이 바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에 자기의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총독부에 와 있던 오타세이조는 만공과 음으로 양으로, 그 다음에 이당 김은호와 음으로 양으로 조선의 화가들, 작가들 모든 사람들과 음으로 양으로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 세 번째 되는 방학 때 김설촌은 역시 인렵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인렵이 그때 반색은 하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을 좀 따뜻하게 대한다라는 느낌을 스승님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만공이 인렵을 불러내려 앉혀놓고 설촌, 즉 모자를 앉혀놓고 내가 오타세이조하고 교제를 해보니 그 친구는 정말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 물론 제국주의의 막부 가문의 대단한 인물이라 존경할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조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지붕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는데 인렵,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말을 했지 않았느냐. 오타세이주의 도움을 받아보자. 인력도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대웅전을 만공스님과 중수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결국 설촌을 매개체로 설촌에게 인력이 편지를, 두툼한 편지 한 장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설촌은 처음으로 인력의 밥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었고, 처음으로 얼굴도 제대로 자기 엄마의 얼굴이지만, 이제 인력은 벌써 중학교 2학년, 좀 2년 이렇게 지나고 나다 보니까 어른이 됐고 성장이 됐죠. 제가 첫 번째 아주 홍역을 알면서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렸던 것처럼 이미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제 단지 자기는 오타세이주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있었죠. 마침 인력이 만공과 편지를 지어주고 오타세이주를 조선 총독부를 찾아가라 했을 때, 올라올 때는 그 수덕사 견성암 초당에서 이 신례원역까지 오는데 몸이 새의 깃털처럼 가볍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그 편지를 혹시 잃어버릴까 품에 있는 거를 10대 번도 더 확인하면서 그 편지를 들고 결국 서울에 도착해서 다음날 조선 총독부의 오타세이주를 찾아갑니다. 설촌이 오타세이주를 딱 봤을 때, 자기가 그 송기수라는 송영업으로 살았을 때 아버지 친구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와서 자기하고 겸상을 해서 밥을 먹었던, 옛날에 아마 동치미 그 겨울에 냉면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저 북쪽 지방에서는 그 같이 냉면을 먹었던 어렴풋한, 그때는 얼굴을 잊어먹었었는데 총독부에 가서 보니까 그 아저씨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직감적으로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라고 느꼈고, 본인과 또 닮아 있겠지요. 그래서 인력과 만공이 쥐어진 편지를 자기가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거라는 생각으로 아버지란 말도 안 하고 그냥 편지만 내밀었답니다. 편지를 내밀었더니 쭉 보고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는데, 뒤로 한 번씩 돌아앉을 때마다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타세이주가 알았다. 너는 그림을 잘한다지. 그러니 그림을 한번 네 재주를 잘 살려봐라. 네 어머니가 대단한 조선의 문장가였다고 하니 나도 그 얘기를 안다. 그러니 너는 그림을 열심히 하거라 하고는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때 이제 용돈도 아마 꽤 큰 용돈도 지어주시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는 설촌이나 송기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지만 핏줄이 땡기는 그런 마음을 처음으로 느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방학이 이제 기다려지는 거죠. 이제 이거 수덕사에 대웅전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지는 거죠. 자기가 신부능꾼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자기 양아버지 이당 김은우 선생을 통해서 설촌이를 불렀고, 설촌이가 가니까 그때 당시에 돈으로 200원이면 오늘날의 돈으로 2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2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에 그러니까 뭐 어음 형태였거나 아니면 뭐 그런 형태였겠죠. 그거 문서를 하나 지어주고, 이거를 참 오타세이주라는 인물은 참 대단한 인물이죠. 자기 아들한테 심부름을 보낼 때 그 거금이지만 그냥 뭐 기관을 통해서 보내지 않고 아들을 직접 보냈던 거는 혹시나 행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오타세이주는 그때까지 결혼도 안 했고 평생을 사실은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이거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폄하하는 일본 사람한테 또 배워야 될 점입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얼마나 숭고합니까? 저는 오타세이주한테 사실은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수덕사 대웅전을 고추게 해준 점도 있지만, 남사나이로서 왜 여성에게만 정조가 필요합니까? 나혜석이가 정조 나중에 고발을 했지요. 종교의 수장 최린을 고발을 했었죠. 근데 참 그게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이었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그 사람도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혜석 편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거금을 받아들은 만공이 드디어 수덕사 대웅전을 짓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을 중창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만공의 그 수행자의 댐댐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타 세이주는 자기가 일본인이고 또 일본인 목조 건물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니 일본의 목수들을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물론 조선을 사랑하지만 조선에는 그런 인물들이 없다라는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이때 만공 스님이 안 된다. 이 대웅전은 우리 5천년의 조선의 역사인데 어찌 너희 외놈들의, 내가 어쩔 수 없이 외놈의 돈을 빌려서 이거 중수를 하지만 이 건물만큼은 조선의 목수에게 일을 맡기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분이 조선의 목수에게 맡기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만공 스님은 이당 김은우 선생과도 아주 막역한 그 사이였고, 그리고 이당 김은우 선생이 목수이면서 제가 상산김가이고 상산김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때 조선의 최고의 목수로 명성을 날리던 김덕희라는 목수가 바로 이 만공 스님이 천거해서 이후 가까운 공주의 마곡사의 대웅전 일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나는 마곡사의 대웅전을 마무리하는 저 조선의 목수 김덕희를 내가 우리 목수로 수덕사 대웅전을 중수하겠다. 결국에는 오타세이저는 만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산, 군, 면 단위의 일본인 다 그 행정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결국에는 만공과 타협한 것이, 그러면 일본 목수와 우리 한국 목수, 최고의 목수 둘을 갖다 놓고 경합을 붙여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판단했을 때 이 목수가 최고다라고 인정되는 목수를 수덕사 대웅전 중수를 맡기자, 이렇게 결국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이당 김은우가 추천한 상산 김씨의 목수 김덕희가 마곡사 대웅전을 중수를 완수를 하고 수덕사에 와서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최고의 목수와 경합을 벌이는데 옛날 전통 장비밖에 없었죠. 오늘날은 뭐 한옥집 지면 기계톱, 기계 엔진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정신없죠. 저도 그게 마음이 아파서 무형문화재 선생님 밑에 가서 일을 하면 자기질하고 톱질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 스스로 다시 목수로 태어나겠다라는 일념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제가 전북대학교 목수과정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것마저도 저 지금 걷어치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학교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이 일들은 우리 문화와 역사를 이어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와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역행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 이대 눈물, 이대 눈물이라는 책을 쓴 이유도 그랬고요. 이 엉터리 같은 학계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제가 발로 차고 나와야겠다. 박사과정, 석사과정도 다 필요 없다. 저는 물론 다른 분야의 석사과정을 다 이수를 했고 석사 학위도 받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박사과정은 공부하다 다 제 손으로 걷어찼습니다. 이제 얘기가 엉뚱한 데로 흐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경합을 일본 목수와 한국의 김덕희가 붙었는데 두 판을 맞붙여서 명주실로 감은 다음에 저 우물에다가 하루 동안 담궈 놓고 그 판을 합쳐놨을 때 그 안에 물이 스며들면 스며드는 목수는 지는 걸로 시합을, 결국 경합을 붙였던 겁니다. 김덕희라는 목수도 조선의 내가 최고의 목수라는 자부심, 일본의 목수도 내가 일본의 최고의 목수라는 자부심으로 판을 만들어서 명주술로 돌돌 말아서 정말 정성들에 감았겠죠. 돌을 묶고 물속에 넣어놓고 다음날 꺼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만공이 이겼습니다. 김덕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당 김은우가 이겼습니다.
조선이 이겼습니다. 조선의 목수가 이겼습니다. 제 할아버지 목수가, 제 상상긴가의 할아버지 김덕희가 이겼습니다. 김덕희가 쌓아놓은 판에는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일본인 목수한테는 가해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분도 훌륭한 목수였죠. 결국 수덕사의 대웅전을 조선의 목수 김덕희가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김덕희가 거기서 대웅전을 일을 할 때 끼니를 잊지 못하는 조선의 한 촌놈이, 예산 수덕사 바로 아랫동네에 살고 있던 촌놈, 제가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목수 최기영이가 거기에 난리를 하러 갈 기회를 잡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급 기술자들만 일을 했기 때문에 중수하는 데는 참여를 못했고, 수덕여관에서 우리 저 대목장, 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최기영 제 은사님은 수덕여관에서 빨래를 담당하는 허드렛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인연이죠. 그래서 바로 그 수덕사 대웅전의 모습이 오늘날의 바로 수덕사 대웅전 모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조선의 목수들의 기술이, 우리 조선의 문화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수덕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꺼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덕사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목수계의 최고의 거장인 김덕희라는 목수, 김중이라는 목수가 바로 여기에서 탄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제자, 지금 대한민국에는 74호 대목장 무형문화재가 3명의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신흥수, 전흥수, 최기영. 그런데 그 중에 전흥수, 최기영 이 2명이 바로 김덕희의 제자인 것입니다. 김덕희의 제자가 무형문화재로 발전해서 목수의 일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물론 여기저기 평가는 엇갈립니다. 나무장사다, 돈밖에 모르는 놈들이다, 예술은 모르는 놈들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아니면 또 반면에 전흥수는 그래도 수덕사 밑에 조선 고건축 박물관을 200억을 넘게 들여서 지었으니 그놈은 그래도 할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최기영 대목장은 또 뭐 여러 가지 흠이 있지만 그래도 무형문화유산센터를 저 전주에다 짓는데 그래도 얼마에 일조를 했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신흥수나 저 숭례문 때문에 정말 폄하된 신흥수나, 그 다음에 전흥수나, 그 다음에 최기영은 목수 세계에서는 정말 뭐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또 목수로서는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나, 저는 그냥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설촌이 매개체가 되고, 또 우리 조선의 목수가 그 실력을 발휘해서 수덕사의 대웅전이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일본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역사사관을 보는 거에 있어서, 혹은 의문원리나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하죠. 공자의 똥구멍만 쳐다보고 있으면 공자의 똥구멍에 묻어있는 콩나물만 본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도 했지 않습니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왜 김정일의 유언을 제가 예를 들었겠습니까? 일본은 우리의 100년이 적이지만 저쪽은 1000년의 적이다. 그건 바로 그 어떤 경중을, 혹은 앞으로 미래 세계에 우리 국가적인 그런 대협력관계, 이런 거를 염두에 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좀 모든 관점을 폭넓게 볼 줄 아는 그런 사관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얘기를 이어나가면 이렇게 해서 설초는 이제 정말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역할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의 그 뒷 배경에 의해서 일본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라는 이런 수준에서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래서 최고의 그림을 그리게 됐고, 이러한 이 오타 세이조가 정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바로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6.25가 나기 전에 제가 잠깐 그 해방됐을 때 얘기가 또 반감이 될 수 있어서 8.15 광복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타 세이즈는 일본으로 갔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관리했던 것도 이제 다시 시원찮지만 대한민국 정부라는 정부가 생겨나고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문화재가 관리되고 하는데, 솔직히 평가를 하면 그나마 일본 치하에서 우리의 문화, 특히 문화유산이 그나마 보존이 잘 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불국사 잠깐 언급했죠. 불국사 완전히 망가져서 다 못 쓰게 되었죠. 그거 우리 6.25 때 북한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잘못 알고 있죠. 아니요. 조선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억불 정책하면서 모든 사찰을 다 빼앗아서 조선의 향교를 만들었죠. 혹은 성균관, 명륜당 이런 것들이 다 불교 건축을 헐어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다음에 제가 건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세하게 언급해 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6.25가 발발함으로써 해방이 되고 설초는 이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조선의 그 안에 양아버지가 됐든 아니면 그림의 스승이 됐든 혹은 저 직지사의 스님 그 불가의 연관이 됐든 만공 스님이 됐든 일렵이 됐든 간에 모든 그 연관된 사람들하고 해방이 되면서 단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발발하기 직전에 결국엔 고향의 그리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김설촌, 일단 김태신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대학 졸업을 한 직후였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포화 속에서 또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전쟁 포화 그 참화에 죽기도 하고 행방불명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 어렸을 때, 즉 국민학교 때 키워주셨던 송기수의 그 가족들이 궁금했던 거죠. 저 북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 나선 겁니다. 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배은 망덕한다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찾아서 그 6.25 전쟁 난리통에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덜컥 개성에서 북한군의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절체절명 위기에서 일본 말도 잘하고, 일본 또 자기가 제국대학의 학생이었다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기는 이 전쟁과는 관련이 없으니 살려달라는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그때 이 김설촌, 일단 김태신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가 살려면 여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제국대학의 화가로 이미 일본의 유명한 화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림 솜씨를 발휘하면 내가 널 여기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마 하고 딜을 걸었던 거죠. 조건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웠던 김일성과 스탈린의 초상이 누가 그렸을까 궁금해하신 적 혹시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김일성하고 스탈린 초상을 누가 그렸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반공분자가 아니면 저 북쪽의 화가가?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바로 일당 김태신, 김설촌이가 그때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북한 김일성의 초상화를 그리고 스탈린의 초상화를 그려서 그게 스탈린 김일성의 초상의 표본이 돼버린 겁니다. 6.25 때 그 초상화 들고 서울로 입성하고 이런 일 벌어졌죠. 그런 일들이 바로 그때 그런 연관된 그 역사 속의 한 페이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지만 북한의 송기수 아버지는 영원히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양엄마나 자기하고 어렸을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자기하고 취급받았던 형님이나 다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다시 임진강과 한강을 넘어서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가 직지사에서 있었을 때 그 신세를 진 분이 사실은 인렵의 머리를 깎아주신 김복률 직지사 대처성 주지였습니다. 그분의 또 가족들을 찾아 나섰지만 이미 전쟁에 가서 그분의 또 형제들이 죽어 전사하고 이런 또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있게 되면 공산주의, 특히 북한 사회에서는 해방 이후에 일본 잔재 축출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아마 그때 저는 송기수가 일본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처단당하지 않았을까. 우리 남한은 근데 일제 청산을 사실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 역사도 조금은 언급하는 겁니다. 남한에는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주석하면서 저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서울대학교에서 엉터리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그런 거를 제가 알고 나서 제가 울분을 토했지 않습니까? 훈민정음대로 살려쓰지 못할 망정, 살려쓰지는 못할지언정 훈민정음의 순서는 지켰어야 된다. 세종의 그 제자 원리나 그 뜻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정규과정으로 가르쳐야 된다. 저 잘못된 어용교수들이 가르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해방된 지 75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못 고치냐 하는 제가 울분을 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또 제가 여기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남한은 아직도 그런 일본 잔재, 행정 모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저 일본의 형님 국가로서 더 문화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본보기가 되고 그게 바로 지표가 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서 나라를 잃지 않았다면 어떤 상처도 없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앞으로가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미래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고 지나간 과거를 반성하면서 더 좋은 역사를 꾸려나가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이 역사 교육을 중요시하는, 전 미국은 300년도 안 되는 역사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룹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너무 역사에 소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고사도 얘기를 하고 이러한 관계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뭐 했나? 우리 조선은 뭐 했나? 그러면 조선의 문화재 엉망진창으로 다 관리가 안 될 때 그나마 저 제국주의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조선 고적 답보라고 우리 문화재를 일일이 넘버링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존한 그러한 자료들이 오늘날 대학에서 바로 조선의 건축 역사의 자료로, 한국의 건축 역사의 자료로 그거로 지금 교수들이 밥벌이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식 문화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그런 걸로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저희 스승님은 일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국으로 자기의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사실 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으로 유명했던 서재필 박사가
사위를 삼고 싶어 했지만 그것도 마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교육을 받은 그 따님과는 자기가 자신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는 조선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6.25 전쟁과 이러한 난관으로 해서 일본으로 돌아갔고, 일본에 가서 일본 여성과 결국엔 결혼을 하셨고, 그 사이에 또 슬하에 따님도 두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 70이 가까워지니 도저히 고향이 그리워서 견디질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과 일본이 한참 수교하면서 일본이 자기들 1년의 그 예산을 한국에게 차관을 빌려줬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 시절에 김종필이가 그 일을 했죠. 그때 우리 스승님이 자기는 김일성과 스탈린 초상을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이당 김은호 선생님의 그 조언으로 한국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어머니, 즉 일당이 돌아갔을 때 결국 김종필 씨에게 부탁을 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장례도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서울 와룡동에 김은호 선생님도 또 다시 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본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이제 권한을 갖게 돼서 일본으로 가서는 거기 현지에 있는 부인과 가족들에게 엎드려서 사정을 했답니다. 나는 한국이 내 고향이다. 내 어머니가 한국분이다. 나 한국에 가서 출가를 해서 정말 마지막 인생을 살고 싶다. 정말 그 가족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결국 가족들도 훌륭한 가족들이죠. 우리 스승님의 의사를 따라줘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고, 자기 어머니가 머리를 깎았던 저 직지사에 가서 결국 머리를 깎으시고 스님이 되셨고, 그래서 일렵스님, 이당 김은호, 자기 법명을 당시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일당이라고 법명을 지어주신 거고 변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당 김태신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당 선생님이 마침 김설천이가 일본으로 유학 가고 나는데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진짜 양아들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됐고, 다시 이제 개명을 한 것이 김태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그것도 다 한국과 관련된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 어머니의 길을 이어서 가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그 과정을 겪고 하면서 이제 본업이 화가이시니까 김천 직지사의 중암에서 그림을 하셨던 거고, 또 저는 한참 그림이나 문화, 예술 혹은 건축 이런 데 제가 그 학문에 목마름이 많을 때여서 결국에는 북한의 화풍을 배우기 위해서 일당 김태시 선생과 우연한 기회에 조우를 했고, 그분에게 그림도 배울 수 있게 됐고, 또 그분의 이러한 과거사를 또 서로 눈물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열도조선의 역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근대사부터 한번 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잘못 왜곡된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넓게 너그러이 이러한 역사들을 봐주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김일엽의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한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일본의 최고의 오타 가문의 후계자인데도 그걸 전부 다 포기하고 일엽과의 사랑을 택한 오타 세이조를 저는 한 번 더 다시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세 집에 한 집이 이혼을 한답니다. 요즘에 여성들 흔히 하는 얘기로 애인 한둘 없으면 바보랍니다. 요즘에 남성들 애인 한둘 없으면 바보랍니다. 이거 대한민국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타세이저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얘기로 여러분께 정말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한동안 가정을 소홀히 하고 한동안 방황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기에 한 번 더 여러분께 한 번 더 제가 더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그 인물들에 대해서 또 교훈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인력은 자기가 출가한 이후에 출가성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전부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사에서 비구니 승의 역사를, 비구니를 대표하는 역사를 인력이 그 페이지를 장식했던 거고, 자기 완전한 절친이었던 나혜석을 내쳤던 것도 인력의 그런 수행자의 본분을 제대로 지켰던 거고,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하고 내 스승을 아프게 했지만 그분의 수행 정신은 분명히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만공이란 스님은 그 어려운 살림에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 총독부의 자금을 인력의 사랑하는 애인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받아서 중수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선의 목수 김덕희를 일하게 했고, 그 김덕희 밑에서 현재 오늘날의 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전응수와 최기영을 낳게 했고, 그 밑에 또 많은 목수들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러한 역사 속에서 중간에 가교 역할을 했던 우리 스승, 북종화의 대가, 일본에서 최고의 화가였던 일당 김태신, 마지막엔 출가하여 미륵중의 제5대 종정으로 열반하신 일당 김태신, 저 직지사 중암에서 어머니의 뜻을 따라 그림을 하고 퇴화를 했던 그 분의 그러한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타세이조는 그 자기 첫사랑과 그 인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성들에게도 당당히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째서 남성이 여성의 정조만을 강조하면서 여성이 남성의 정조를 강요하면 버릇없다, 여자들이 막대 먹었다, 그런 요구를 합니까?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남성이 먼저 정조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저 열도조선의 역사를 얘기함에 있어서 저 열도조선을 다시 넓은 시선으로 보자고 하는 말과 함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얘기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 얘기가 오늘은 정말 길고 장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마디, 단 한 장면, 허투루 할 수 있는 장면들 없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많이 사유를 해보시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 언어, 우리 언어가 세계 언어의 종주국입니다. 우리 문자가 세계 문자의 종주국입니다. 우리의 정신, 태우 복희 할아버지의 음양 오행 하드론이 바로 훈민정음으로 꼽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지켜나가야 될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 찍기 전에 알베르트 후베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처음으로 우리말 연구소장을 하셨던
전 교통국장 신부영 교수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 잠깐 날개를 단 한글이라는 알베르토 후베 교수님을 소개했죠. 사실은 제가 그 두 분을 앉혀놓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2시간 이상의 강의를 했습니다. 알베르토 후베 교수님이 여러분들보다 혹은 조선 사람보다 성리하게 밝으셨습니다. 제 얘기를 다 경청하시고 마지막에 정말 감동하셨다고 하시면서 독일에 들어가서 우리 훈민정음을 제대로 자기가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독일 본대학에서 정말 제대로 훈민정음을 잘 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독일의 교수가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조선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종 이두의 눈물 저자가 강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훈민정음 다 살려 쓰지는 못할 지언정 훈민정음이 제자 원리 하도 기원는 모든 이론에 대한 것은 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애들 2시간만 가르쳐주면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우리 아이들 얼마나 똑똑하고 영민합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 돌아오는 한글날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훈민정음 살려쓰기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강의를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 가슴속에 피눈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종 이두의 눈물 강의 1강부터 6강 특강 꼭 들어보시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두의 눈물 저자 김허균이었습니다.